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정리 교재 중에서 84페이지 건축 관계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의 목적과 이 건축법이 우리가 1, 2강에서 봤던 소방법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안전상으로는 물론이고 기능이나 미관상으로도 그 기능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지을 때 그게 지어질 땅덩어리나 또는 지어질 구조나 용도, 들어갈 설비 같은 이런 것들에 어떤 기준치를 건축법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잘 지으면 당연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기능도 더 좋은데 보기에도 예쁜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건 일종의 하드웨어의 개념이고 아래쪽에 설치유지법, 이거는 우리 앞에 소방관계법령에서 봤었던 거죠. 이런 소방에 관한 설치유지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래요. 아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라는 건 껍데기예요. 프레임. 우리가 핸드폰으로 따지면 그 기기, 껍데기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게 하드웨어고요. 그 핸드폰 안에 깔아서 구동하는 어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에 설치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정리하면 건축법이라는 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외관이나 건축물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건축법이 딱딱한 뼈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는 거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일종의 소방시설 같은 것들, 소화기라던가 옥내 소화전이라던가 불이 나면 따르릉 울려주는 경보 설비라던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것들을 설치 유지법으로 정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가서 하드웨어 개념의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들을 보면 마방 내피, 화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마감재가 있고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는 불을 가둬서 다른 구역으로 퍼지지 않게 한계치를 두는 방화구획,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얘가 무너지지 않고 좀 오래 버텨줄 수 있는 내화 강도를 유지하는 내화구조, 그리고 불이 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규정하는 이러한 마방 내피 4가지가 건축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하드웨어를 잘 지어놓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채워 넣는 소프트웨어가 화재 예방에 소방시설 어쩌고 설치유지법인데 피난과 소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재현, 소화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 통로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소방의 설치 유지법은 그 피난 루트나 또는 소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기를 없애는 재연이라던가 불을 끄는 소화 설비 또는 그걸 돕는 소화 활동 설비 혹은 빨리 도망치라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잘 채워 넣어서 유지 관리하라는 게 설치 유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마방 내피 이러한 방화 안전 개념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 먼저 마감재, 실내 마감재라고 하죠. 구역을 갈라놓는 방화구획 또는 탈출을 위한 피난 계단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는 일정 시간 동안 이 화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료를 써서 실내 마감재로 사용합니다.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가 뭔지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불에 안 타거나 또는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잘 안 타거나 시간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실내 마감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방화구획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건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경계를 지어서 이 구역을 갈라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그 안에서 좀 머물면서 가둬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소화 작업을 하거나 피난할 때도 이 시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화재가 확산되는 건 방화구획이라고 해서 이 건축법으로 정하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건 소방관계법에 위임해서 재연이 시행되도록 한대요. 우리 6편 소방학개론 시간에 연기의 유동이니 연기가 흐르는 속도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실내에 찬 연기를 없애는 제연은 소방관계법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런 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연기의 확산에 관련된 제연은 소방이 넘겨받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3번의 내화 구조. 견딜 내를 써서 불에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 써가지고 짓는 게 내화 구조인데, 이런 애들은 불이 나도 막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은 그 건물의 강도가 유지되면서 버텨준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강도 유지를 위해서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한대요. 쉽게 말해서 주요 구조부라는 건 그 건물의 뼈대 같은 거예요. 뼈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한다. 4번 피난은 대피 공간, 발코니, 복도,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나 치수 등을 건축에서 피난으로 규정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뭐 직통계단, 피난계단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저번에 특별 피난계단 얘기하면서도 잠깐씩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부 개정되면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 복도가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옥내 피난계단은 건물 내부, 옥내에서 복도를 거쳐서 계단실을 타고 피난층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옥외 피난계단은 옥내 건물 안에서 복도를 거쳐서 옥외 계단을 타고 바깥 지상층으로 통하는 이런 구조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도 옥내에서 복도를 거쳐서 부속실을 지나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가는 이런 루트를 말한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난 계단이나 복도, 발코니, 대피 공간은 건축에서 피난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 다음 건축 용어를 정리해 볼 건데, 제일 먼저 건축물이라는 것에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러니까 지붕 플러스 기둥이거나 또는 지붕과 벽, 지붕 플러스 기둥에 플러스 벽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뭐 대문이나 담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이렇게 지하 또는 고가 다리 같은 그런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것이나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이런 건축물에 해당하고요. 다음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기, 전화 설비, 뭐 초고속 정보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가스, 그리고 물을 보급하는 급수 또는 수돗물이 나눠서 보내지는 배수나 또는 고여있던 물을 내보내는 의미의 배수 또는 뭐 환기, 냉난방, 그리고 소화 및 배연, 우물 처리, 굴뚝, 승강기 등등 이런 오만 잡다한 것들이 건축 설비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방에서는 무창층을 정의하면서 그 무창층이 지상층 중에서 따지는 거라고 했는데, 건축에서는 지하층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지표면, 땅의 표면이 있는데 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적인 높이가 그 층의 전체 높이, 이 층고의 절반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지표면 밑에 있다고 다 지하층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땅바닥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 중에서도 그 층의 전체 층고에 비해서 그 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전체 층고의 절반 이상이면 거기를 지하층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넘어가서 4번에 거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방, 거실 그런 리빙룸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건축물 안에서 뭐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뭐 직무나 뭐 작업을 하거나 집회 모이거나 뭐 오락을 즐기는 이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다 거실이라고 총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 방을 건축에서는 다 거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요 구조부라는 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뭐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앞으로 말하는 개념들에서 이 주요 구조부가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게 뭐뭐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보시면 지붕, 틀, 주계단, 보, 내력벽, 기둥, 바닥을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그 건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원시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나무통 4개 뽑아와서 기둥을 딱 세우겠죠. 이렇게 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벽을 세우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 내력벽이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의 하중을 그대로 받는 그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둥 4개 세운 그 사이사이에 흙을 발라서 내력벽을 세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막 벌레 나오는 거 싫으니까 아래쪽에 바닥을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깔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밤에는 좀 운치 있게 지붕에 올라가서 별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2층 집으로 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도 바닥을 깔아줄 건데,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주계단을 쌓아주고, 이제 비를 막아줄 지붕을 올릴 건데요. 이게 냅다 지붕을 올려버리면 이 무게 때문에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지탱해줄 수 있는 볼을 얹고 마무리로 지붕 틀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과 내력벽, 그리고 바닥과 주계단, 거기에 가로축을 담당하는 보와 지붕 틀까지 이렇게 6총사를 묶어서 주요 구조부라고 하고요. 기둥이 세로로 지탱하는 역할, 보는 가로로 지탱하는 역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뭐 옥 외 계단이나 차양, 사잇 기둥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에 대해서 비교해 볼 텐데, 내화라는 건 견딜 내를 써서 불에도 견디는 그런 구조를 내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점토 같은 흙을 고온에 구워서 만드는 연화조 같은 걸로 지은 게 내화 구조인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는 불이 난다고 해서 막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동안은 이 형태나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고 했죠. 이 연화조도 마찬가지로 이미 고온에 구워 나온 거니까 불에 막 물러지지는 않고 그 강도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화 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형태나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대체로는 화재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이렇게 강력한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방화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방화도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막을 방을 써서 화재를 일정 구역에 좀 가둬놓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도록 좀 막아주는 게 방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방화 구조는 내화 구조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빠져나갈 동안 문이나 벽으로 이 화재가 번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정도는 된다. 그래서 인접한 다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에 의해 번져가지고 연소가 되는 걸 좀 방지하고, 이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도 화재가 다른 방으로 번져가는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방화 구조고요. 여기에는 철망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바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형태나 강도가 변하지 않아서 아주 막 재사용까지 가능한 이런 최강자는 불에 견딘다, 이렇게 해서 견딜 내를 쓰는 내화 구조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불이 막 번지거나 확산되는 걸 좀 막아서 대피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는 철망 모르타르나 회반죽을 바르는 이런 구조는 막을 방을 쓰는 방화 구조라는 거, 이게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재료의 구분은 불연제, 준불연제, 난연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게 불연재료입니다. 안일 불에 연소할 때 쓰는 연을 붙여서 한마디로 연소하지 않는,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불연재료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랑 철강 역시 나와주고요. 석재, 벽돌, 기와 같은 돌덩어리들이나 알루미늄과 유리도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알루미늄 호일 생각하면 불 붙으면 녹지 않나? 유리도 깨질 텐데 이게 왜 불연재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연재의 의미가 아주 막 불에 강해가지고 버티고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이 붙어서 막 타면서 연기를 내뿜지는 않는 그런 성능의 재료를 불연재라고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나무나 천 같은 것들이었다면 그 자체에도 불이 막 붙어서 얘네가 화재를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알루미늄이나 유리는 그냥 녹거나 깨지는 거지 얘네한테 불이 붙어서 막 불을 더 크게 키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인 불연재에 해당하는 건 애당초 불에 강한 돌덩어리들이나 뭐 철강, 콘크리트도 있는데 알루미늄과 유리도 포함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불에 안 타는 불연재 중에서 나 항목은 바닥이나 천장 등의 시멘트나 회를 바르는 걸 미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 같은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진 두께 이상의 것에 한하여 불연재료로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해서 그 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어떤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연성 재료로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불연 재료들이 불연성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랑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불연재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보고 넘어가서요.
이번에 준불연제는 말 그대로 불연제에 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하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런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불연제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건 불연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 발끝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준불연제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나중에 또 시험에 꼬아서 낼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 불연제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던 충족해야 한다는 성능 기준이 질량 감소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연제는 아싸리 불에 안 타는 애들이니까 불에다가 대봐도 그 재료의 질량, 뭐 이를테면 그 재료의 무게가 그다지 별로 변동이 없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벽돌이나 콘크리트는 물론이고 유리나 알루미늄도 불에 안 타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마치 뭐 종이 타듯이 막 타들어가면서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지거나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한 무게가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그 질량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연제가 충족해야 하는 성능 기준은 질량 감소율이었다면 이 준불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 기준이라는 게 가스의 유해성 또는 열 방출량 등이래요. 그러니까 불연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불에 막 끄슬리면서 방출하는 이런 가스의 유해성이라던가 또는 발생시키는 열이 일정 기준치보다 낮으면 얘네는 그래도 뭐 아주 치명적인 뭐 가스를 내뿜는다거나 또는 너무 뜨겁게 막 너무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막대 먹은 애들은 아니라서 그래도 불연제에 준하는 좀 쓸만한 재료라고 인정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준불연제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난연 재료는 어려울 난을 써서 태우기가 좀 어려운 재료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타긴 타는데 태우기가 좀 어려워서 난연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기준, 가스 유해성이나 열 방출량 이런 난연 재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재료 중에서는 불에 안 타는 불연제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불연제에 비스무리한 준불연제, 마지막 난연 재료는 타긴 타는데 시간을 좀 끌어주는 정도의 성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축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을 볼 건데요. 이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뭐 이런 걸 보겠습니다. 먼저 면적의 산정입니다. 첫 번째, 바닥 면적이라는 이거 지금까지 자주 봤었죠? 무창층 할 때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때 말하는 바닥 면적이라는 건 앞에 그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투영해서 봤을 때 그 면적,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볼 때 투영해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1층은 만약에 이렇게 옆에 창고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범위가 1층의 바닥 면적이 될 것이고 2층은 이 창고 부분이 벽이나 바닥으로 둘러싸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냥 지붕이죠. 이 1층 창고의 지붕면이니까 얘는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렇게만 2층 공간의 바닥 면적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이번에 건축 면적이라는 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래요. 쉽게 생각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모양새가 있잖아요. 뭐 2층은 요만큼 튀어나오고 3층은 옆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런 모양새를 위에서 딱 비춰봤을 때 마치 그대로 그림자 모양이 생기듯이 그 라인을 따라서 색칠한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래요. 아까 바닥 면적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랬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뭐다? 연면적이 된다. 단 이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연면적에 넣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보겠지만 결국 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말들은 우리 건물이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잘 빠졌거든요. 이렇게 팔 때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끼워 팔면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지하층의 면적이나 또는 지상층 중에서도 부속 용도로 쓰인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같은 이런 면적은 이 연면적에서 제외,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 건물이 이렇게나 잘 빠졌어요를 보여주는 그 지표인 용적률과 건폐율을 볼 건데요. 이거 솔직히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이게 강습 교재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용적률은요, 적재 이런 말 할 때 적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용은 담을 용, 적은 쌓을 적을 써서 이 땅덩어리, 대지에다가 얼마나 높게 담아서 쌓아 올렸냐 하는 그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 면적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 지어도 돼요 이렇게 허가를 내준 그 땅덩어리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건물의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연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적률은 이 허가를 내준 대지 면적 대비 위로 막 쌓아 올린 거니까 그 층층이 쌓아 올린 건물의 모든 바닥층을 다 합친 연면적의 비율을 따져보면 용적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그리면 대지 면적 위에 연면적 얼만큼 쌓았느냐이니까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그리고 거기에 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곱하기 100. 보통 기본이 100%니까 여기 곱하기 100은 무조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술식을 갖춰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인데 그 위에 쌓아 올린 건물이 4층짜리예요.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으로 다 동일하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총 800제곱이 되겠죠? 200씩 4개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 1000분에 위에 연면적 800 올려주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는 용적률이 80%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분수식 계산하시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1씩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위에 있는 하나를 밑에서 논아 먹으려고 대기하는 셋이서 나눠가지고 두당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 개당 단가 같은 걸 먼저 때려보겠죠. 그니까 밑에 있는 숫자로 위에 있는 덩어리를 나누는 거니까 한 덩어리를 세 조각으로 나누면 결국 두당 0.3333씩 먹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텐데, 요거를 우리는 100%의 비율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좀 더 알아먹기 쉬우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런 0.3333에 곱하기 100을 하면 약 33.3이 나오니까 결국은 3분의 1씩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두당 약 33.3%씩 가져가세요. 요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용적률이라는 건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그 땅덩어리 전체 대지 면적 위로 얼마나 높이 담아서 쌓아 올렸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쳐준 이 연면적을 그대로 그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층들의 연면적을 올려주고 요걸 비율로 따질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연면적을 개당 단가, 이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되니까 아까처럼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이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연면적이 800제곱이라면 0.8에다가 100을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용적률이 80%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63빌딩 같이 엄청 높은 건물을 이 대지 위로 계속 세워 올리면요, 이렇게 허가를 내준 땅덩어리 대지 면적보다도 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인데 위로 쌓아 올린 연면적이 막 5000제곱이다. 이러면 1000분의 5000 곱하기 100이니까 이 100이랑 밑에 있는 1000을 먼저 나눠서 결국은 이 연면적 5000을 남아있는 10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자그마치 5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계속 쌓아 올리는 용적률은 100%보다도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건폐율이라는 건 엎질을 건에 덮을 패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테이블에 물을 막 엎질러가지고 물이 그 테이블을 덮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 그 비율이 건폐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준 땅, 대지 면적이 일종의 테이블이고 그 위에 지어서 엎질러 놓은 덮여있는 면적인 건축 면적이 이 엎질은 물의 개념인데, 아까 이 건축 면적이라는 건 이 건물이 생겨먹은 모양새대로 이 그림자로 비춰지는 그 라인을 따라서 그렸을 때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지 면적 위로 덮어서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 면적을 올린 다음 곱하기 100으로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이고 건축 면적이 500제곱이면 건폐율은 5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쏟는다고 한들 얘가 쏟아져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면적이 진짜 최대한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결국은 밑에 깔려있는 이 테이블 면적보다는 더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폐율은요, 아무리 커도 10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은 100%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용어와 이 용적률, 건폐율 계산하는 분수식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구역, 지역, 지구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운영하려고 할 때 아래 그림처럼 지역이 가장 큰 개념이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그 땅덩어리 자체를 가장 큰 개념인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지역은 토지당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가장 큰 틀을 잡아놓고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어떤 제한사항 같은 것들을 좀 두고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히 이 경관을 좀 더 보전해야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역은 토지당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해서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지구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구에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이랑 지구로 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완화해 주거나 해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막 개발하는 걸 막고 이 땅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뭐 도시개발 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구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땡땡, 상업 땡땡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역인지 지구인지 뭐 구역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이 들어가는 이름들을 조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건축의 개념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신축,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개념적으로 좀 풀어보면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거나 또는 멸실, 사라져버린 대지를 포함해서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축조, 쌓아 올려서 만드는 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던 데다가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요. 두 번째 증축은 기존의 이 대지 안에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또는 층수나 높이 같은 걸 증가시키는 거. 또는요, 원래 뭐가 있던 대지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뭘 좀 더 붙여서 짓거나 또는 별동을 붙여서 짓는 이런 것들을 다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던 데다가 새로 지으면 신축이고 뭐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 짓는 거는 증축이죠. 그 다음 3번에 개축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개축에서 개가 고칠 개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었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내 의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개축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부라는 것도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호 중에서 3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때 이런 개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가 뭐였죠? 주요 구조부에서 봤던 거죠. 기둥 4개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 흙 발라가지고 내력벽을 세우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올릴 건데 이거 무거워서 그냥 올리면 떨어지니까 가로축으로 무게를 받는 보를 끼겨 넣었죠. 이렇게 중요한 껍데기 이 틀 4가지 중에서도 3개 이상을 포함해서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다 치면 이건 뭐 말로는 일부라곤 하지만 거의 뭐 이 집의 전부를 다 때려 부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막 때려치고 다시 짓는 거니까 이런 대공사는 개축이라는 건축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축의 의미와 이 일부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재축의 포인트는 재해예요. 이 건물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의해서 멸실, 아주 심하게 파손되고 망가졌을 때 그 대지 안에서 아래의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다시 지으면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첫 번째는 연면적의 합계가 이전에 있던 그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다시 짓는다 이러면 뭐 일종의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 일부를 나라 돈으로 조금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뭐 이 김에 싹 뜯어 고쳐야지 이렇게는 못하게 이전 거랑 같거나 그보다 작게 그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가 되도록 다시 짓는 것만 재축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수, 층수 및 높이도 이전 규모 이하거나
또는 동수, 층수 및 높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이전 규모를 초과할 것 같으면 이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해야 재축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축을 위에서 봤던 개축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개축은 내 의지로 내 맘에 안 들어서 전부 또는 뭐 거의 전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개축이었다면 재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망가져서 다시 짓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종전 규모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전은 뭐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기둥 내력벽, 지붕틀, 보, 바닥, 주계단 이 6총사 주요 구조부 뼈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살포시 옮기는 게 이전이고요. 6번은 리모델링은 이 건물이 뭐 노후되는 걸 좀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대요.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다음에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이 건물을 보수하려고 원래 이 안에 있던 걸 좀 때려 부수고 다시 짓거나 또는 뭘 붙여가지고 좀 더 짓는 이런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이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증축, 개축 등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수선을 볼 텐데요. 얘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대수선은 아래의 3번부터 10번까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봐. 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 맘에 안 들어서 전부 또는 그런 전부에 준하는 수준인 일부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바로 개축이었죠. 그래서 그 일부라는 조건에는 기둥, 내력벽, 보, 지붕, 틀이 올라갔는데 이 4개의 요소들은 사실 딱 갖춰놓으면 거의 뭐 집 다 지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4개 중에서 3개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 좀 더 빡센 기준을 매기는 개축으로 정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대수선은요. 지금 이름부터가 무슨 축이 아니라 수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축만큼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수선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좀 되겠는데? 그러니까 개축만큼은 아니더라도 세로축인 기둥, 가로축인 보,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가는 내력벽과 거기에 안전이랑 직결되는 주계단 이런 것들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의 이러한 행위는 따로 대수선이라고 정해서 이것도 일종의 신고나 허가는 필요하다고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축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라면 그 개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규모를 변경하거나 증설하거나 그럴 거면 이러한 대수선이라고 정해서 이 정도 허가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벌써부터 막 읽기 싫어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거를 227페이지에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제 채널에서 1급 퀵 정리 영상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요 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 쭉 훑어보시면 어떤 거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아니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데 먼저 오른쪽에 수선 또는 변경했을 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3개 이상이거나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2개로 나누고 있죠. 자, 근데 보시면 기둥, 지붕틀, 보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집 구조로 따지자면 이 세로축인 기둥은 마치 척추뼈 같은 역할이고 이 가로축인 보는 갈비뼈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지붕 틀은 이거 머리뼈 두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 가로 세로축과 머리뼈는 이 뼈다구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3개 이상 뭐 수술해서 고치거나 갈아 끼우는 거 이런 수선 또는 변경을 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력벽이나 외벽에 바르는 마감재도 이것도 결국은 발라놓으면 뭐 외벽으로 그냥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벽은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생겨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이
별로 없거나 또 어떤 건물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벽을 개수로 헤아리지 않고 면적으로 따져서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할 때 대수선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칸에서 봤던 기둥, 지붕, 틀, 보 그리고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를 합쳐서 이 5가지는 조금 고치는 수선이나 바꿔치기 하는 변경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증설 또는 있던 걸 없애는 해체를 했을 때도 대수선이 된다. 그래서 수선 또는 변경일 때는 이렇게 3개 이상 또는 30제곱 이상 이렇게 나눴지만 하려는 그 행위가 증설 또는 해체일 때는 얘네들 이 5가지가 싹 다 합쳐져서 대수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뭐 이런 개수든 면적이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뭐 수선 또는 변경을 했든 아니면 증설 또는 해체를 했든 아무튼 이거를 건드렸다 하면 무조건 대수선에 집어넣는 것들이 방화벽, 방화구역의 벽과 바닥 또는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나 혹은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은 그냥 건드리면 다 대수선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그냥 건드리는 순간 바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기준 없이 그냥 싸잡아서 뭐만 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이루고 있는 벽과 바닥은 내가 이거 여기다가 쥐구멍 정도로 조금만 뚫을 거니까 어디다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도중에 불이 나면 원래 쓰여야 하는 이 방화 기능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 쪼매난 구멍으로도 불이나 연기가 막 슝슝 빠져나가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안전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이루고 있는 벽과 바닥은 뭐 개수든 면적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걸 건드리는 순간 대수선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밑에 있는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대피할 때 무조건 타고 내려가야 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계단 참을 뭐 한두 개만 변경하거나 없애야지 이런다고 대수선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건드리면 수선 변경이든 뭐 증설 해체든 개수 제한이나 면적 제한 없이 그냥 이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을 건드리는 순간 최소 대수선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가구 세대나 다세대 주택에서도 이 각각의 집을 갈라놓는 이 경계벽도 여기에 조금만 흠이 생겨도 한쪽에서 불이 나면 바로 옆집으로 불이 쉽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개수나 면적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건드릴 거면 대수선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정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대수선 부분이 시험에 꽤 잘 나오는데 그 내용 복잡한 거를 이렇게 제 방식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개수를 세는 것들은 뼈 따고 세는 거 생각해 주시고 또는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들이나 그 외에 해당하는 것들도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건드리면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같은 계단이어도 여기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뭐 옥 외계단 3개 이상 뭐 증설 해체한다 또는 뭐 수선 변경한다 이랬을 때 대수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기가 나오면 얘는 틀린 보기로 봐야 되겠죠. 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로 정하고 있는 계단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지 옥 외 계단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91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건물의 높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이 높이의 산정 및 제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어떤 건축물의 높이를 따질 때 이 지표면 땅바닥으로부터 그 건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로 따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지표면부터 이 건물의 상단까지가 40m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이 40m짜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옥상에 설치되는 뭐 승강기 탑이라던가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얘네들을 묶어서 옥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그 높이를 전부 산입한대요. 자,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아까 기본적으로 지표면부터 이 건물의 상단까지 높이가 40m인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옥상 부분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위에서 투영해서 봤을 때의 면적을 보니까 얘는 150제곱이래요. 이랬을 때 이 옥상 부분이 딸려있는 본체인 이 건물 자체의 건축 면적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 세대로 따라 그려보니까 그때 건축 면적이 8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면 800제곱의 8분의 1이니까 100제곱이 기준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이 기준인 100제곱보다 큰 150제곱이었으니까 이 건물의 경우에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는 경우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요 옥상 부분의 높이까지도 전부 다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해서 산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자체적인 높이는 40m였지만 이 옥상 부분의 높이까지 전부 더해서 넣어주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 옥상 부분의 높이인 10m를 전부 더해줘서 이 건물의 높이는 총 50m짜리 건물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분의 1을 넘는다는 건 결국은 초과한다는 거니까 건축 면적이 800제곱이었고 그 8분의 1인 100제곱이 기준이었다면 이 100제곱보다는 커야 하죠. 뭐 하다못해서 101제곱이라도 돼야 이게 넘어가는 초과하는 경우니까.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옥상 부분이 딱 100제곱이면 어떻게 볼까요? 딱 100제곱이면 그 기준과 같거나 그것보다 작은 거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하로 보겠죠. 그래서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다 더해보니까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예요. 이 8분의 1인 기준치랑 같거나 그것보다 작은 경우, 이런 이하일 경우에는 이 옥상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산입한대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까지가 40m인데 근데 이때 옥상 부분에 뭔가 공간이 또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하나는 50제곱이고 또 하나는 30제곱이라서 더해보니까 이 건물의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총합은 80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얘네가 붙어있는 이 본체인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800제곱이래요. 그러면 이 800제곱의 8분의 1이 기준이니까 이때도 기준치가 100제곱이 될 텐데 아까 옥상 부분의 면적을 다 합쳐도 80제곱밖에 안 됐죠. 그러면 이 경우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이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은 이하의 경우에는 옥상 부분 중에서도 12m가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네모난 공간은 높이가 10m밖에 안 돼서 해당 사항이 아예 없을 것이고 요 세모 모양 건물은 15m니까 12m를 넘는 부분이라고 하면 3m가 이 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체, 이 건물의 원래 높이였던 40m에 옥상 부분 중에서도 12m를 넘는 부분 딱 3m만 더해줘서 이 건물의 총 높이를 43m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의 높이 산정 문제가 나오면 첫째는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옥상 부분이 붙어있는 본체, 그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8분의 1인 기준치랑 비교를 했을 때 옥상 부분의 면적이 그 8분의 1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또는 같거나 작은 이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초과하면 그 옥상 부분의 높이 전체를 다 더해주거나 또는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중에서도 12m가 넘는 일부분만 높이에 더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슨 망루나 각종 탑 같은 옥상 부분이 아니라 옥상 돌출물이라고 하는 뭐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돌출부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건물의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난간 벽이 있는 경우에 그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만 높이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무슨 궁 같은 그런 옛날 문화재 같은 거 보면 그 기와지붕 위에 무슨 원숭이니 새니 이런 마루 장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높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옥상 위쪽으로 굴뚝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 있건 또는 방화벽을 쭉 올리다가 그 위로 조금 튀어나온 이런 돌출부가 있건 이런 것들은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면요. 이런 마루 장식이나 굴뚝 아니면 좀 튀어나온 돌출부 이런 것들은 얘네 자체가 사람이 막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의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간벽 같은 경우에도 이 난간벽이 죄 이렇게 막 뻥뻥 뚫려 있으면 그래서 그 벽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 뚫려 있는 형태라면 사실상 이 난간벽 안쪽을 어떤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높이 산정해서 제외를 하지만 이 난간이 막 시멘트 발라가지고 다 막혀있다. 그러면 이 난간 벽들이 둘러싸서 요 안쪽 공간 자체가 어떤 막혀있는 공간을 이루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간벽이 뚫려있지 않고 벽 면적의 절반 이상이 어떤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요런 경우는 이 난간벽도 일종의 높이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 요런 높이 산정하는 기준들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층수를 따지는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의 층수를 따질 때는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소방 대상물이 뭐 몇 층이면 특급이고 뭐 몇 층이면 1급이고 이런 기준 얘기할 때 특급에서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전부 다 지하를 제외하고 이런 기준을 붙였죠. 이게 층수는 지상층 중에서만 따진다는 거니까 층수를 산정할 때는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만 따진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층은 4m로 잡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처럼 어떤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겨먹어서 이 A 부분, B 부분, C 부분의 층수가 다 각각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2층이 최고층인데 또 어디는 3층이고 이렇게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이 건물의 총 층수로 보는데 이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옥상 부분, 무슨 망루나 각종 탑들 같은 이런 옥상 부분이 있다면 이때도 아까 높이 산정 기준이랑 똑같이 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보면 지하는 층수로 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빼고 이 A 부분이 3층이지만 만약에 C 부분에서 이 옥상 부분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는다면 C 부분은 4층인 꼴로 인정되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총 층수를 4층으로 보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건축 면적이 총 1600제곱이니까 그거의 8분의 1이면 기준이 200제곱이 되겠죠. 근데 옥탑, 이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 120제곱밖에 안 되니까 이 경우는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서 요거는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에서 제일 높은 층수는 3층이니까 이 건물은 총 3층짜리 건물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이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경우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일 때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그냥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구획인데요.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막을 방, 화재를 좀 막아서 이 화재가 퍼지는 걸 방지해주는 게 방화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고층이나 지하 심층 건축물 또는 뭐 공장 또는 규모가 큰 일반 건물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불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각각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이나 천장, 벽, 문의 중요한 요소, 부재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화, 불에 견디는 강력한 내화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각각의 공간이나 구역 등을 경계를 지어서 구분하는 걸 방화구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구획은 불에 견디는 내화성을 갖춘 벽이나 바닥, 문, 천장 이런 것들이 이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더 이상 불이 다른 곳으로 못 빠져나가게 좀 붙잡고 있는다. 화재가 한정돼서 다른 공간으로 번지거나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게 이 방화구역의 중요성에 해당하겠고요. 이런 방화구획으로 짜놓은 공간을 관통해서 가로지르는 어떤 배관이나 덕트, 뭐 케이블 트레이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틈새가 생긴 경우에는 내화충진제 또는 뭐 내화충전제라고도 하는 이런 내화성이 인정되는 약간 생크림 같은 폼이 있어요. 그런 내화충진제 같은 걸 써서 이 틈새를 메꿔줘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방화구획 자체가 이 불길은 물론이고 연기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배관 같은 게 지나가느라 이런 틈새가 생겼으면 요거를 그냥 둔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 틈새로 그 연기가 다 빠져나갈 테니까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이 방화구획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틈새가 생겼을 때는 막 아무런 실리콘 이런 걸로 떼우면 안 되고 반드시 내화 성능이 인정되는 내화 충진제 같은 걸로 틈새를 메꿔줘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틈새는 막았다 치더라도 불이나 연기가 이 배관이나 덕트 자체를 타고 흐를 수도 있겠죠.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덕트에 방화 댐퍼라는 걸 설치해야 한대요. 이 방화 댐퍼는 이따가 97페이지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근 것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배관이나 덕트에 붙여서 설치를 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한마디로 막 좀 뜨겁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퓨즈라는 이 부분이 일정 온도에서 녹아서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게 끊기면서 이 뚜껑이 휙 덮이는
그러면 이 연기 같은 게 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덕트에는 뚜껑을 덮어주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3번의 필로티 구조라는 건 이 건물이 아예 뭐 바닥부터 통째로 짜여진 그런 구조가 아니라 왜 막 1층에 주차장 같은 거 만들면서 이 1층이 그냥 횡 뚫려 있는 그런 건물들 있죠. 요게 필로티 구조인데요. 요런 필로티 구조의 1층은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쓰는 그 계단이 있는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 있겠죠. 그런 계단실이나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요. 1층의 거실에 계단실과 복도는 구획해야 한다. 왜냐면 복도도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니까 이런 필로티 구조일 때는 1층의 거실과 복도가 구획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승강기 앞에 승강 로비를 포함해서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이 승강로 1층 부분이 방화 구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승강기의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화 구획의 기준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6총사가 내화 구조, 불에 견뎌서 강도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나 연화조 같은 그런 구조이거나, 또는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되어 있으면서 그 연면적,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 1000제곱을 넘는 것은 아래에 적혀있는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방화 구획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여기는 몇 개의 방화 구획으로 나눠야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화 구획의 개수를 가르는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층별로 구획해서 매 층마다 구획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는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경사로 있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곧장 밖으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사로 부위는 구획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용도별 구획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 이 뼈대를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과 다른 기타 부분 사이를 용도별로 구획할 수 있고, 3번 면적별 구획이 사실상 핵심인데요. 이 그림처럼 10층 이하, 그러니까 딱 10층까지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 1000제곱 이내마다 구획을 한대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11층 이상, 11층부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 조건이 안 붙는 그냥 기본적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이 11층 이상에서도 벽재나 바닥재 같은 내장재가 불에 안 타는 불연재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11층 이상이지만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500제곱마다 구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10층까지는 바닥 면적 1000제곱마다, 그리고 11층부터는 내장재가 불연재가 아니면 그냥 기본은 200제곱이 기준인데,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면 좀 더 늘려줘서 500제곱마다 구획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불을 감지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소화 작업을 해주는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본으로 잡았던 이 세 가지 틀에서 곱하기 3배를 한 면적만큼 이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전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10층까지는 원래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 1000제곱이 기준이었지만 거기서 곱하기 3배를 한 3000제곱마다 구획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늘려주는 거고, 11층부터는 이 내장재 조건이 없으면 원래는 200에서 곱하기 3배를 한 600제곱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장재가 불연재면 500에서 곱하기 3배를 한 바닥 면적 1500마다 구획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준을 좀 더 늘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러한 조건을 주고서 방화 구획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제시된 건 10층, 11층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제쳐두고 10층을 먼저 보면 지금 바닥 면적이 6000제곱이니까 10층까지는 원래 기본이 바닥 면적 1000제곱마다 구획해서 나눴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3배를 곱한 3000제곱마다 하나씩 구획을 해도 된다고 늘려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10층은 3000제곱을 기준으로 방화 구획 2개로 나누면 될 것이고, 11층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가 불연재라고 조건을 붙여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500제곱마다 구획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서 3배 더 넓어진 면적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풀어주니까 바닥 면적 1500제곱마다 방화 구획을 하면 총 4개로 구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 면적이 같더라도 10층까지인지 또는 11층부터인지 이런 층수에 따라서도 구획하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11층 이상인 것 중에서도 내장재가 불연재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또 달라지고, 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으면 거기서도 또 세배를 늘려준다는 이 계산법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예 그림 하나로 바로 외우실 수 있도록 찐정리 뒤쪽 요약집에 엄청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둔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방화구획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 내용에 바닥 및 벽은 내화 구조이고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 구조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강습교재 개정 전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느냐,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방화 구획에서 공간을 이루고 있는 벽이나 바닥, 천장, 문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내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 또 방화 구획을 해야 하는 조건 자체도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면서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방화 구획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이 방화 구획된 공간의 바닥이나 벽면 같은 곳들은 내화성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내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화 구획된 곳의 문은 당연히 방화문을 써야 되겠고, 근데 이 자동 방화 셔터 이 부분만 쓱 지워주세요. 원래는 이 강습교재 개정 전에는 이게 자동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문 구조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방화문이랑 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개정되면서 방화문이랑 방화 셔터를 따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나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화구획에서 방화문은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대요. 이것도 우리 이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죠. 이 방화문은 불이나 연기가 못 번지게, 못 지나가게 막아주는 용도니까 이게 막 철문이라서 무겁고 막 열기 귀찮다고 뭐 고여놓고 있으면 안 되고, 늘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요. 만약에 좀 예외적으로 평소에 열어놓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자동 개폐 장치랑 연결돼서 연기나 불꽃이 감지되면 알아서 닫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득이 이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자동 개폐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화문은 늘상 닫아놓는 게 기본인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열이나 불꽃 또는 하다못해 온도에 의해서 알아서 자동 개폐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방화구획에서의 방화문은 굳이 뭐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명칭이 쓰여 있는데, 교재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96쪽 중간 표 부분을 잠깐 봐주세요. 이게 개정 전 강습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갑종, 을종 이런 식으로 약간 촌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던 걸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꾼 건데요. 결국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방화문도 아주 뭐 최상급, 상급, 중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별로 성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최상급 방화문이 바로 이름부터 화려한 60분 플러스 방화문입니다. 사실 이거를 더하기라고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있어 보이게 플러스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왜 최상급이냐면, 이 방화문의 기본적인 용도가 연기나 불꽃이 못 뚫고 들어오게 좀 막아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쓰여있는 60분이라는 건 그 기본적인 기능, 연기나 불꽃을 차단해줄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된다는 건데, 이 방화문들이요, 기본적으로 화염이나 연기는 일정 시간 막아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뜨거운 열감까지 막아주겠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화문은 밖에서 불이 났을 때 내가 이 안쪽에서 이 문에 손을 딱 대면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이 내부로 열감이 번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상급이 최상급인 이유가 있겠죠. 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은요, 그 기본적인 화염과 연기 확산을 60분 이상 차단해주는 것 플러스 차열 기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열감이 번져오는 것까지도 30분 이상 차단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합니다. 얘가 최상급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차열 30분 기능이 빠진 그냥 불꽃과 연기만 1시간 동안 막아주는 게 그냥 60분 방화문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차열 기능은 없고 불꽃 연기 차단 기능도 30분 정도만 작용할 수 있는 게 30분 방화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다시 95쪽 방화구획의 구조로 돌아와서 나 항목을 보시면, 방화구획에서의 방화문은 최소한 뭐 상급인 60분 방화문을 쓰거나 또는 최상급인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써야 하고, 그때는 방화문이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이거나 열어놓고 써야 하면 자동 개폐되는 구조로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화구획에서의 방화문은 최소 1시간 이상은 버텨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 밑에 다와 라는 아까 말했던 거,
방화 구획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틈새는 내화 충진제 또는 내화 체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꿔야 하고, 어떤 환기나 냉난방을 위한 설비의 풍도, 바람이 통하는 길이겠죠? 이런 무슨 배관이나 덕트 같은 것들이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에 인접한 곳에 댐퍼를 설치한다. 이것도 봤던 내용이죠. 근데 다만 이 댐퍼가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늘상 연기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같은 곳에서는 이 연기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온도를 감지했을 때 닫히는 구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화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엄청 간단한 것만 남았는데, 계속 말한 것처럼 항시 닫아놓는 게 기본이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자동 개폐되는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방화문이 이런 문틀이나 또는 다른 방화문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접합부는 당연히 틈새가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틈새가 생기면 거기로 연기가 슝슝 다 빠져나갈 테니까 방화문에는 틈새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방화문 달 때 쓰는 이거를 철물이라고 하나 봐요. 이 나사 박아가지고 문을 붙이는 이 철물 부분이 방화문을 닫았을 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아마도 이 철물이 이렇게 떠서 문을 닫았을 때도 보이는 구조면 그 틈새가 그만큼 생겼다는 뜻이니까, 이게 문을 닫았을 때는 이 철물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빈틈없이 꽉 닫혀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명칭 변경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방화문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장에 방화 셔터와 방화 댐퍼를 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방화 셔터는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공항이나 체육관 또는 대형 쇼핑몰 같이 엄청 넓은 공간인데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의 용도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내화 구조인 벽이 설치가 안 됐는데 불이 나면 얘가 자동으로 샷다 내려 해가지고 징 내려와서 이 구역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화재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방화 셔터의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샷다 자체가 뭘 감지할 수는 없으니까 화재를 감지해서 야 샷다 내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열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등을 갖춰서 그런 열이나 연기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장치들까지 이렇게 다 일체로 갖춰져서 그게 KSF4510이라는 중량 셔터 기준에 적합해야 한대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샷다가 감지기랑 일체가 돼서 알아서 닫아주는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사실 이 감지기도 기계가 판단하는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불이 나서 발생한 연기가 아니라 무슨 날파리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갔다거나 그런 거를 이 연기 감지기가 잘못 알아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연기 감지기에 의해서는 셔터가 일부 폐쇄가 이루어지고요. 열을 감지하는 경우, 이렇게 열이 감지되면 이거는 거의 빼박 화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 감지기에 의해서는 이거 빼박 화재다 이렇게 봐서 완전 폐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에서처럼 셔터의 상부, 위쪽이 그 위층에 해당하는 바닥 부분에 직접 닿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여기가 직접 안 닿고 좀 떨어져가지고 붙어 있으면 여기로 이런 연기나 불꽃이 다 들어갈 테니까 위층 바닥에 완전히 직접 붙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어떤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방화 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도 내화 체험 성능이 인정되는 그런 걸로 메꾸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화 셔터에 대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방화 셔터가 보통 엄청 큰 공간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막 크고 사람도 많고 낯선 공간에서 불이 나서 얘가 열을 감지해가지고 갑자기 완전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막 주변은 뿌해가지고 보이는 것도 없고 혼비백산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탈출로를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불 끄고 진압하고서 들어가 보면 이 방화 셔터 근처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견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던 어떤 소방관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방화 셔터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못 나가게 막으려고 막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몸으로 힘껏 밀면 이런 식으로 이 일부분이 살짝 들려서 요 틈으로 몸을 비집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형광이나 야광처럼 이렇게 빛나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기능이 없는 방화 셔터의 경우에도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반드시 비상구가 있어서 그 비상구로 가는 방향 표시가 보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이 방화 셔터가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문에 표시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힘껏 밀어서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시고 또는 이 비상구 표식을 찾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이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방화 댐퍼는 아까 잠깐 봤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거나 또는 그 중국집 철가방처럼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같은 데다가 설치해서 이 퓨즈 부분이 녹거나 끊어지면서 이 뚜껑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닫히는 뚜껑이랑 이 댐퍼 프레임 사이에 어떤 틈새 같은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뚜껑이 아주 스무스하게 슬라이딩해서 닫히려면 이렇게 맞닿아 있는 미끄럼 부는 뭐 열받거나 또는 녹슬거나 먼지 꼈다고 해서 뻑뻑해져가지고 안 닫히는 일이 없도록 작동의 저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작동 상태도 점검하고 청소나 수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점검구 또는 검사구는 댐퍼에 인접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 댐퍼를 닥트 같은 데다가 부착할 때 그 부착 방식은 당연히 견고하게 잘 붙여서 불이 나서 이 닥트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댐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배연기라고 하는 연기를 밖으로 배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같은 걸 쏴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서 이런 방제 기능상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진동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건축관계법령이라고 해놓고 건축보다 방화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 아까 봤던 방화구획을 몇 개로 나누는지 계산하는 이런 도면을 하나 보여주고서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이 방화구획 개수를 계산하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방화문이 어떻고 뭐 방화 셔터가 어떻고 뭐 댐퍼가 어떻고 또는 뭐 내화 충진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하고 넘길 법한 그런 짜잘한 부분들을 한 문제 안에 다 녹여서 같이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관계법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뒤편에 요약집에는 정말 쉽게 한눈에 척 보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다시 요약을 해놨으니까 교재나 또는 제 영상 중에 1급 퀵정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 퀵정리 영상과 자료를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하면서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건축관계법령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